자, 지금부터 테이퍼링이 어떻게 진행을 해왔고, 그리고 금리 인상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지금 어떤 흐름 안에 있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가, 요거를 좀 알고 싶어서 제가 정리를 좀 했어요. 11월 3일날 테이퍼링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냐면요, 매월 150억 달러씩 감소하는 방향으로 테이퍼링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조건이 붙었습니다. 경제 전망의 변화가 뒷받침이 된다라고 하면은 자산 매입 감소를 속도를 높이거나 늦추거나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뭐예요? 코로나가 종료가 되고 지금 우리가 위협을 받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금리 인상을 하겠다. 그 말 이꼬르 7월에 종료 예정되고 바로 금리 인상도 될 수 있고, 6월에 종료로 앞당겨져 가지고 금리 인상이 더 빠르게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위협을 느끼는 거는 바로 이 두 번째 얘기죠. 지금 이슈는 테이퍼링 빨리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는 이제 물 건너갔어요. 그 얘기는 의미가 없어요. 지금 시장에서 조기 금리 인상을 하냐 마냐, 요거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도 11월 8일 날 인프라 법안이 하원에 통과가 됩니다. 이 통과 내용은 상원에서 지난번에 통과가 되었던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이에요. 요거 통과되냐 마냐 이런 말도 많았는데 결국엔 통과가 되었어요. 요 내용 중에는 교통, 유틸리티, 광대역, 통신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조금 숨통 트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이런 위협이 있을수록 연준 의원들의 연설들이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어요. 테이퍼링 시작하기로 하고 나서 이제 인프라 법안이 통과되었을 때 그때 맞춰서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금리 인상할 것이다 말 것이다 이런 일절 언급이 없었어요. 리처드 클라리다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을 위한 연준의 양대 목표치 달성은 2022년도 말까지 이뤄질 것이다. 그리고 제임스 블러드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기준금리 2차례 인상할 것이다. 제임스 블러드가 어제 또 방송에 나와가지고 관련된 센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조치 취할 거라고. 그 다음에 찰스 에번스 같은 경우에는 노동시장이 개선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완화될 것이다. 그래서 테이퍼링은 진행이 되는데 요거랑 이제 금리 인상은 별개로 봐야 된다. 저금리는 지금 유지되어야 된다. 약간 이제 비둘기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다음날 파월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경제의 뿌리 깊은 불평등은 통화 정책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 고용시장을 평가할 때 다양한 지표를 살피면서 노동시장의 격차를 주의를 해야 된다. 어쨌든 우리는 좀 지표를 차근차근 볼 것이고, 이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협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면은 자기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제 카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언급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메리 데일리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인플레이션 완화가 기조가 될 것이고, 조기 금리 인상은 불필요하다. 이런 상황들이 경제의 고통을 초래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셨어요. 그리고 12일 날에는 존 윌리엄스가 고정소득을 버는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덜 보호를 받는다. 인플레이션은 모두 같은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을 했죠. 이 얘기가 나온 이유가 구직을 하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나 지금 더 노력해가지고 더 좋은 데로 갈 거야. 660만 명 퇴사자 중에서 440만 명이 자발적인 퇴사자들이에요. 이런 데이터가 나오고 나서 존 윌리엄스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저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좀 종합을 해봤어요, 제가. 15일날 같은 경우에는 판테온 매크로 이코노믹스 수석 같은 경우에는 10월 핵심 인플레이션의 급증은 중고차 가격의 급등, 그리고 항공요금의 반등, 주택요금의 빠른 상승 덕분에 큰 상승을 의미하는 것이며, 우리는 근원 인플레이션이 내년 3월에 7%로 정점을 찍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다라는 거죠. 연준이 9월에 금리 인상을 시작할 것이라고는 하지만 6월에 금리 인상도 배제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기 금리 인상할 수 있다. 이거 인플레이션 진짜 우리 예상치대로 3월에 7% 정점 찍으면은 6월 금리 인상 생각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피크 타임은 언제까지예요? 6월까지예요. 와, 우리 6월까지 놀았다. 자, 이제 다 매도하고 이제 나가서 놀아. 이렇게 되는 거죠. 윌리엄 더들리, 이분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전 뉴욕 연은 총재이셨습니다. 제로금리 수준인 기준의 금리를 내년
6월 정도에 올리기 시작할 것이다.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이라던가 지표를 보더라도 내년 6월에 금리 인상할 것 같다라는 매파적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제임스 블러드가 이날은 블룸버그 TV에 나오셔가지고 얘기를 한 거라서 뭐 크게 이렇게 여파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현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쉽게 하락할 것이라는 평을 얻지 못하고 있다. FOMC가 인플레이션 위협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다음 회의에서 좀 더 매파적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지금 이 상태로는 저거 못 잡는다. 우리 강력하게 금리 인상 빨리 해야 된다. 라고 제임스 블러드가 지금 모션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었지만. 고용 관련된 얘기도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미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0월 30일까지의 숫자가 26만 9천 건으로 나왔는데 예상치가 27만 건이에요. 그 다음 주인 11월 10일 같은 경우에는 11월 6일까지의 수치를 보니까 26만 7천 건이에요. 역시 이때가 최저치였으니까 이때는 10일은 팬데믹 이후에 최저치가 돼버린 거죠. 예상치보다 무려 4천 명이 감소를 해버렸어요. 일자리는 또 증가하고 있습니다. 11월 7일 날 일자리 증가수 이렇게 보니까요. 53만 1000개로 증가를 했어요. 예상치 45만 개보다 훨씬 많이 상회를 했고 9월 일자리 증가수가 19만 4천 개로 31만 2천 개로 증가를 하면서 또 조정을 해버렸어요. 9월 채용 공고 같은 경우에는 11월 11일 날 나오기도 했는데 1040만 건이 나왔어요. 이게 지난달과 같은 수치 6.6% 총 이렇게 나와 있는 숫자인데 여기서 9월 전체 퇴직수를 보니까 620만 건이 나왔습니다. 이직을 위한 자발적 퇴사가 440만 건으로 나왔어요. 이 지표로만 보면은 경제가 어려운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테이퍼링이 시작됨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어요. 상황을 보면서 속도 조절을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안전장치가 되었죠. 근데 이 안전장치가 이게 안전장치가 될지 칼이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코로나가 지금 다시 퍼지고 있고 너무 지금 힘들어서 이거 다시 조절해야겠는데 150억 달러였던 그 내용을 100억으로 줄인다라던가 뭐 50억으로 줄인다라던가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저게 종료가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지만 어쨌든 이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이 된 거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이 코로나 팬데믹 치료 이후에도 문제가 되었을 시라는 조건부를 달았어요. 금리 인상을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저런 치료를 다 할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왔을 때는 금리 인상하겠다 이런 조건부를 달았고 무조건적으로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측 범위 내에서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원래 최초에는 6월이었죠. 완전 최초에는 올해 6월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게 느려지게 되고 그래서 내년에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얘기가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올해 말로 확정이 나면서 우리의 예측 범위 내에서 이게 결과가 나와서 큰 충격이 나오진 않았어요. 부정적인 얘기를 한번 봐봅시다. 결과적으로 테이퍼링이 진행되면서 유동성이 줄어든다라는 거는 우리나라에게 부담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연준이 풀었던 돈을 다시 회수하는 거라는 의미에서는 달러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니까요. 우리나라한테는 조금 안 좋게 작용은 하죠. 근데 당장 막 다 줄어들인 건 아니니까요. 고용지표가 잘 나오지만 인플레이션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초기에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불확실성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용지표 지금도 잘 나왔고 실업률도 잘 나오고 있어요. 이 원달러 환율이 지금 작성 기준 시간으로 봤었을 때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1178원이었어요. 근데 6거래일 이상 연속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80원대 기준으로 이제 상승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게 약간 좀 부정적인 모습이었다. 그리고 이제 경제 상황은 좋아지고는 있지만 신흥국들이 이제 달러로 인해서 부담을 가지면서 외국인들의 이탈을 조성할 수 있는 환경이 왔다. 이 테이퍼링만 보면은요.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인플레이션이에요. 11월 9일 날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달 대비해서 0.6% 상승을 했고요. 예상치가 0.5였는데 여기보다 소폭 상회를 했어요. 그리고 전년도 대비해서는 8.6% 상승을 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원 PPI 같은 경우에는 전달 대비해서 0.4%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 6.8% 이렇게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11월 10일 같은 경우에는요. CPI가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도 대비해서 6.2%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9월에는 5.4%이고 그리고 예상치 5.9%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 주었습니다. 30년 만에 가장 빠른 수치라고 합니다. 10월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제 전달 대비해서 0.6%, 예상치 0.4%보다 높은 수치고 이 전달 0.2%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라는 거죠. 그래서 CPI가 왜 그렇게 많이 올랐나 라고 봤더니 전달 대비해서 일단 에너지 4.8% 올랐습니다. 이 원유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전 연도 대비해서 30%나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바이든이 이거 때려잡겠다고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거 조치가 나왔죠. 연료유가 12.3%, 집값이 1%, 중고차랑 트럭이 2.5%. 다만 이제 항공사 운임이라던가 알코올 음료가 유일하게 하락의 범주에 꼈었습니다.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어우씨 이거 좀 센데? 이거 좀 봐야겠는데? 어우! 이런 느낌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11월 11일 날 소비자 심리와 소비자 기대치가 나오게 됩니다. 소비자 기대치 같은 경우에는 전달 67.9보다 하회한 62.8인데 예상치 70보다도 더 낮은 숫자였고요. 소비자 심리 같은 경우에는 66.8로 예상치 72.4가 나왔고 요거보다도 더 낮은 숫자고 전달 대비해서 72.7 요거보다도 더 낮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소비자들도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기를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15일 날 10월 소매 판매 수치가 나왔는데 요거는 전달 대비해 가지고 9.2% 상승을 했고 예상치 7%를 훨씬 넘는 수치입니다. 이게 코로나 이전인 2019년도 대비해서는 15.6%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매 판매가 그나마 좀 잘 나왔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우려를 했는데 소매 판매가 좀 잘 나왔네. 이거 좀 다행이다. 약간 이런 안도감이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인플레이션의 가장 주된 주범이 바로 원유잖아요. 그래서 원유 가격의 흐름을 좀 보자면요. 추가 증산을 안 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40만 배럴 이상의 증산을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11월 1일 날 거의 뭐 84를 찍어요. 85까지 올랐다가. 그리고 나서 바이든이 이러지 마. 약간 이렇게 압박을 하면서 내려갔는데 기존의 증산을 유지를 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밝히고 그리고 비축류를 내놓겠다라고 했는데 공급 부족 때문에 비축류 내놓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럼 심각한 거 아니야? 라는 의문이 생기게 되었어요. 11월 10일 날 이때부터 좀 내려온 이유가 지금 원유 재고 증가하고 있고 비축류는 원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거구나라는 것이 인식이 되면서 내려가기 시작을 했죠. EIA에서 이제 공급량 증가 전망을 해놨어요. 그래서 증산을 부추길 것이다. 앞으로 이제 미국이라던가 중국에서 증산을 계속적으로 압박을 할 것이고 남은 21년도 11월, 12월에는 40만 배럴이 아니라 150만 배럴로 올릴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안정이 되었고 오늘 또 79달러 정도로 내려갔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바이든하고 시진핑이 두 국가가 같이 비축류를 공급을 하자. 비축류 공급 때문에 원유가 증가가 됨으로 인해서 원유 가격을 좀 내려놓자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게 바로 바이든이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미국인들이 지갑에 타격을 받고 있고 국가경제위원회 비용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강구가 되고 있으며 연방무역위원회에서 시장 조작이라던가 가격 폭등에 대해서 반격을 요청을 해놨고 그리고 공급망 혼란이 미국 기업을 압박함에 따라서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회복하기 위한 지속적인 투쟁을 하겠다. 이 투쟁에 이게 반영이 되는 거죠. 내가 이거 잡겠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원유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유 가격을 일단은 잡아놨어요. 잡아놨기 때문에 이게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다음 달 CPI는 조금 더 안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앞으로의 시장은 어떤 식으로 바라보느냐 라고 봤었을 때는요, 저는 이런 흐름이 그려집니다. 12월 3일 날 부채한도 협상이 있는데 테이퍼링이 시작되고 나서 그동안은 이제 금리 인상 때문에 왔다 갔다 했죠. 조기 금리 인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앞으로는 부채한도 때문에 부채한도 지금 이거 디폴트 될 것 같은데 하면 떨어지고 이거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럼 올라가고 약간 이런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이후에는 부채한도 협상이 뭐 잘 됐던 안 됐던 간에 만약에 잘 됐다라고 하면은 부채한도 협상 잘 될 거야. 근데 인플레이션은 부채한도 협상 잘 됐고 바이든의 인프라 정책이 이제 펼쳐질 거야 하면서 쭉 올라가다가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죠. 인플레이션 지금 너무 세다. 우리 코로나에 대한 치료 다 했는데 경제적 치료 다 했는데 이거 너무 세다. 6월에 테이퍼링 나온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보는 시나리오죠.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장을 좀 잘 추적해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테이퍼링 시작과 동시에 12월 3일 그리고 테이퍼링 종료일까지
이렇게 보면은요, 일단 12월 3일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지난달에 있었던 기사인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현행 28조 4천억 달러의 규모의 미 연방 부채 한도를 4,800억 달러로 늘린 28조 9천억 달러, 5천억 달러가 조금 올라간 수치죠. 여기까지 이제 상향한다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을 했다고 보도를 했어요. 이게 통과가 되냐 안 되냐, 요거에 따라서 증시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금 현재 남아 있고요. 그리고 테이퍼링이 조기에 끝나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테이퍼링이 조기에 끝나고 왜 끝났는지를 봐야죠. 인플레이션이 너무 세네? 그럼 테이퍼링 빨리 끝내. 그럼 어떻게 돼요? 금리 인상이 빨리 갈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이 증시의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다. 테이퍼링은 11월, 12월에 150억 달러, 150억 달러 이렇게 줄이고 나서 이 시장의 여하에 따라서 이게 뭐 늘어나냐, 줄어드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봤었을 때 연준의 의사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어떤 정책을 내놓는지 이런 것들을 좀 추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가장 그거를 말하기 위한 근간이 되는 CPI나 PPI는 필수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고용 이런 것도 봐야 돼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고용을 안 하려고 하는 부분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가고 있는 거잖아요. 임금이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취업에 대한 부분들도 좀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보면서 시장을 좀 추적해 나가시면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